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가 생기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블록체인은 뭐다? 분산원장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이더, 리플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아마 1800개 됐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발행 기간이 없나요? 발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암호화폐로 돈만 벌면 장땡인가요? 비트코인은 아마 발행 기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호도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단지 그 발행하는 기간이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발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화폐가 있나요? 누군가는 발행을 했겠죠. 예, 그 비트코인의 세 가지 원리가 화폐 발행 권한이 탈중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우리 연배가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이분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한테 화폐 관련 권한을 줍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다 찬성하시나요? 네,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보통은 다 찬성하시던데 평판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블록체인 시스템 밑에는 평판이라는 게 돌아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별로 일단은 평판이 안 좋으신 거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회사를 가든 공무원 강연할 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딱 찍어서 이 사람한테 화폐 권한을 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합니까? 그러면 다들 반대 안 하세요. 네, 이해되죠? 그럼 그 사람이 한국은행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합의 본 거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정부가 아닌 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미국의 연방은행도 정부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KR이 아닙니다. ORG예요. 네. 약간은 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리는 화폐 발행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화폐 발행 개념이.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화폐 발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화폐 발행하는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채굴자가 돼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화폐 발행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화폐 이본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 화폐인가요? 우리나라 화폐? 이거 진짜인가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그래서 제가 불법적으로 위조 지폐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진짜인 이유가 뭐죠? 이게 진짜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위조 지폐를 만들까요? 이게 진짜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딱 보면 진짜처럼 보여서 진짜인가요? 신뢰죠. 이제 지금 우리는 신뢰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본질은 뭐냐면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무슨 뭐 띠를 넣고 무슨 홀로그램 넣었다 하는 건 수단일 뿐이지 이게 진짜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진짜예요. 네. 그래서 어떤 화폐가 진짜인 이유는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화폐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발행을 했으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원화를 받으시면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화를 받는 순간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났니?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 누구한테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화폐의 흐름이 생기죠. 그 화폐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로 가야 되죠? 예, 한국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한국은행의 명을 받아 화폐를 제조하는 데가 어디죠? 네. 이게 조폐공사로 가면 그때 진짜입니다. 근데 이 화폐 흐름을 쫓다 보니까 조폐공사로 안 가고 여기로 새. 그럼 그게 가짜예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은 이 돈을 받는 순간 끊임없이 추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단을 막 넣는 거예요. 홀로그램도 넣고 위조지폐 방지 기술 같은 걸 넣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거에 백조가 이제 강에서 굉장히 우아한 몸짓을 하지만 발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죠? 예,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받는 순간 그걸 블록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가 그게 채굴자한테 가서 채굴자가 우리가 말하는 채굴 조건을 만족시켜서 제대로 발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변조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되셨죠? 그게 비트코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중지불. 이 돈을 한 번 쓰면 끝나지만 디지털인 정보는 사실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카피 앤드 샌드죠. 디지털에서는 딜리트가 없어요. 컨트롤 C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C 하고 나서 여러분 딜리트 안 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줬을 때도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C 핸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또 정보가 남아있죠. 그럼 나는 그거를 또 컨트롤 C해서 딴 사람한테 또 줘. 이러면 그게 화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전자화폐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지불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원래 블록체인은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론보다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요, 이거예요. 뭐냐면요. 그게 화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보공학도나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은 이쪽이었어요. TTP라는, 소위 말하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는, 보통 공학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TTP 하면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3의 신뢰기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거래나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의 신뢰성이나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기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 시스템을 만들 때 화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한테 기대는 거, 정부에 기대죠. 그럼 정부가 신뢰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보내려면 어디를 이용하죠? 은행을 이용하죠. 그 계좌 이체하려면 누구한테 기대? 은행한테 기대는 거죠. 여러분이 카드를 쓰려면 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회사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기대듯이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방식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인간은요 오른쪽 방식을 좋아했어요. 처음에 민주주의가 나왔을 때도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피션트한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꾸 오른쪽으로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가 생기고 대의민주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근데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왼쪽에서 P2P에서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는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오픈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TTP, 소위 말하는 인증이나 거래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제3의 신뢰기관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비트코인 같이 우리끼리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30년대 문제입니다. 그걸 못 풀었었어요, 인간은. 그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P2P에서도 그 중요한 화폐 시스템의 신뢰조차도 P2P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제 말씀. 그래서 비트코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게 화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 왼쪽 방식도 있지만 오른쪽 방식도 있다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의 대안이 생긴 겁니다. 그게 화폐 시스템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시든 간에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왼쪽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 방식도 있네? 그럼 오른쪽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 말씀이 되세요? 근데 갈 때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른쪽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겪었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오른쪽 방식이 해결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의 문제고. 네, 블록체인은. 여러분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안 봐요.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전화기 쓰던 시대 기억하시죠? 전화기가 컴퓨터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비교. 이걸 우리가 전화기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던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의 세대인 전화기 세대의 전화기와
이 스마트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죠? 얘는 전화기가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예? 예, 컴퓨터잖아요. 우리는 이걸 전화기로 안 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그 중에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거야. 맞죠? 예. 그래서 전화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의 양은 한정돼 있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 하실 때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죠. 왜 다 할 수 있냐면 컴퓨터는 어떻게 돼서 그래?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머블 하다고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만드는 겁니다. 됐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끊었냐면은 비트코인은 전화기예요. 비트코인은 우리한테 P2P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례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전화기 만든 사람은 이 전화기가 컴퓨터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그냥 화폐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P2P 화폐 시스템을.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기 써있죠. 튜링 인컴플리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프로그램 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화기입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은 비트코인에서 아까 말한 그 본질 있죠. P2P로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것만 받아온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아닌데 요즘 나오는 블록체인들은 뭐가 된 거야? 튜링 컴플리트가 되고 프로그래머 말하는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을.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사례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혹시 비트토렌트 써보신 분? 토렌토. 저기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도 토렌토 써보셨죠? 토렌토가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내 PC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토렌토에 붙어있는 PC들의 어느 메모리에 저장될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거 관심 없으시죠? 그냥 내가 토렌토 쓰면은 내가 데이터 저장하면 내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의가 세 번째라서 보겠습니다. 토렌토에다가 메모리에 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내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PC들, 토렌토에 연결된 PC들의 스토리지 안에 어딘가 저장이 돼요. 맞죠? 근데 거기에 서버라는 게 없죠. P2P잖아요. 그 토렌토의 의미가 뭐냐? P2P 월드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제 말은 제가 컴퓨터를 쓸 때 내 PC에 있는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토렌토라는 P2P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토렌토에 붙어있는 모든 PC의 메모리는 내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커다란 월드 스토리지가 생긴 겁니다. 토렌토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메모리만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요 개념을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PC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트북 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조차도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송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송이가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의 CPU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PC 있잖아요. 여러분 그 PC에 있는 CPU가 하나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사실 때 사양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양 있죠? 가장 유명한 사양?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들어보셨잖아요. 듀얼 코어라는 게 뭐예요? CPU가 2개 있다는 거야. 쿼드 코어라는 얘기는 뭐야? CPU가 4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조차도 얘도 지금 현재 이 안에 CPU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확히 얘기하면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저희는. 근데 CPU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CPU나 프로세서가 하는 일은 뭐냐? 독립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따로 논다는 얘기 뭐냐면은 따로 놀다가 누군가가 이걸 하나 합쳐서 하나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PC는 여러분은 CPU가 4개짜리가 하나의 CPU처럼 보이시는 거야. 그 안에는 막 돌아가는데. 그럼 이 개념을 확대해 보세요. PC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PC 2개가 보이시죠? 근데 저는 그 2개의 PC를 연결해요, 일단.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하나의 PC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게 PC만 2대가 아니라 전 세계 PC를 다 연결해. 전 세계 PC를. 그럼 나는 뭘 가진 거냐면 전 세계 PC 다 연결한 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의 PC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컴퓨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술. 거기에 당연히 토렌토라는 P2P 파일 스토리지 기능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 CPU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의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은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에요. 제 말 좀, 아니, 이건 뭐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정부의 인식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은 분산업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걸 분산업장이라고 정합니다. 분산업장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분산원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융위원회가 받아서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디지털 장부라고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금융결제는 정의를 보십시오. 저기에 분산업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공개형 디지털 장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금융결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를 했잖아요. 블록체인이란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대요. 그리고 이를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랍니다. 요거는 P2P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비트코인처럼 P2P 모델이라는 얘기인데 요 앞에 게 뭘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앞에 거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다. 거대한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뭐죠? 그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라는 게 연산기계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았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P2P 글로벌 PC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결제는 유일하게 제가 얘기 드리는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인식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이랬을까? 저분들은 왜 분산원장이라고 하고 금융결제는 왜? 한국은행이나 금융은행은 블록체인이 컴퓨터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왜? 한국은행이나 금융은행은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보느냐 안 보느냐 분산원장으로 보느냐 자기의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금융결제는요 관련이 있어요. 금융결제의 역할이 뭡니까? 정상기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P2P로 만들어봐. 그럼 있을 필요가 있는 조직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금융결제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저 눈이 띄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니까. 그래서 금융결제는 요즘 하는 사업 보세요. 전자 어음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전자 주주 투표한다고 하죠. 왜? 이제 안 없어지려면 다른 거 자꾸 찾아야 돼. 정상 기능으로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망에서의 그 TTP 역할의 기능은 사라질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금융결정 같은 사고를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해야 되고 정치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제가 40분 해야 되죠. 지금 몇 시 정도 시계거든요. 좀 넘어도 됐습니다. 토의 시간 좀 약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래도 토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20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블록체인이 이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 PC들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 PC를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게 인터넷이죠?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는 전 세계에 있는 PC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컴퓨터는 블록체인 컴퓨터이자 동시에 네트워크를 기본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그래서 컴퓨터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게 블록체인의 정의예요. 저거는 블록체인을 마음 열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컴퓨터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뭘 봐? 비트코인을 보고 화폐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컴퓨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블록체인의 정의는 이거고요. 컴퓨터고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종이문서나 우리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종이문서하고 사람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3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컴퓨터라는 게 생기고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일이 뭐냐면은 종이문서나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을 페이퍼 베이스드의 국가를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걸 사이버 패러다임이라고 1995년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인터넷 지능을 해야 돼. 왜? 미래 세상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지배할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 지능 정책을 우리나라 쓴 겁니다. 그게 1990년대 정통부가 생기는 거고 인터넷 지능 정책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제가 한번 41조 그 당시에 41조 넣어가지고 바로
인터넷 강국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강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컴퓨터나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방식을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끊임없이 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삼성이 이건 회장이 그랬잖아요. 가족 빼고 다 바꿔라. 그게 이겁니다. 왜? 종이 문서하고 사람이 일하는 프로세스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프로세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가 리엔지니어링을 한 겁니다. 이게 PPR이고 BPR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나라는 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IT 강국은 됐지만, 인프라는 쫙 깔렸지만, 그 제대로 된 리엔지니어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종이문서가 기반이죠? 여기는 전자문서가 기반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기존엔 종이문서를 했지만 지금은 전자문서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갑자기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저는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문서랑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안 쓰는 이유가 자꾸 분산 원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제가 이 그림을 싫어하는데 그림을 따로 만들었어요. 현재는 전자문서랑 컴퓨터나 인터넷이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TDP라는 서버가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 PC들이 붙어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그 컴퓨터는 전 세계에 있는 PC를 연결해서 하는 글로벌 컴퓨터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문서 기반의 세상에서 그럼 블록체인 세상도 전자문서 기반이냐? 이거 고민해봐야죠. 컴퓨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째는 여기는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여기는 P2P 비즈니스 모델. 여기 서버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TTP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P2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현재 중앙 집중식 방식의 어떤 것들을 P2P 방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바꿔도 트러스트,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990년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듯이,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통해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저는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고, 그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되느냐? 블록체인 리엔지니어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더 해야 되죠. 그리고 근데 차이가 쉽지가 않아. 왜? 그때는 뭐가 안 바뀌어? TTP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바뀌어? TTP가 없어져. 저 TTP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트럭티브 기술이라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위에 사이버 세상이 열리듯이, 사이버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하듯이,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경제, 그걸 블록체인 경제,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크립토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인터넷,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현재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자꾸 블록체인 응용 분야가 어디라고 물어보시는데,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는 답이 뭐예요? 에브리싱이에요. 왜?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컴퓨터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현재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안 하는 비즈니스 있나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금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에브리싱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위에 정보 공공 서비스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교육할 수 있고요. 다. 그래서 블록체인 응용번호는 뭐다? 에브리싱이다. 누가 먼저 하느냐의 차이겠죠? 이건 뭐 이것도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첫째 뭐냐?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면 제가 볼 때 전화하시죠? 문자죠? 카톡 하죠? 페이스북 하죠? 네이버 정도 하서 밴드 하겠죠? 그게 전화기의 기능이잖아요. 전화기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페이스북 경제를 만들 수 있고 네이버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새로운 게 나왔죠. 그 블록체인 컴퓨터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문서 세상에서 뭘 바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블록체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컴퓨터 기능입니다. 4가지 기능을 줍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를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은 이더리움이라는 데 접속만 하시면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능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째가 뭐냐? 화폐 발행 기능이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예요. 두 번째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스마트 자산 기능이 있어요. 네 번째 다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제 아시잖아요? 암호화폐는 아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ICO 하루면 합니다. 왜? 암호화폐가 제너레이트 되는 일반적인 플랫폼 있잖아. 그 플랫폼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만 하시면 뭘 만들 수 있어요? 밴드 만들 수 있죠? 카톡 대화방 만드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분 뭘 만들어? 암호화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야. 대단한 일이 아니야. 암호화폐 기능을 줬어요. 두 번째가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보면 굉장히 또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는데 스마트 계약은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어떤 정의냐? 스마트 계약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냐? 정의예요. 스마트 계약은 뭐야?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는 두 개의 조건이 있대.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스마트 계약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라면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게 스마트 계약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스마트 계약이라는 얘기 썼을까? 조금 강조하기 위한가. 뭘 강조하냐? 스마트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디지털 어셋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디지털 어셋을 관리한대.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등록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어셋이 뭐냐? 그걸 또 아까 세 번째 기능이 있었죠? 스마트 자산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스마트 자산이 뭐냐?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아까 말한 계약의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대상. 그 대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겁니다. 이때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이 저기서 나옵니다. 첫째 뭐냐? 혹시 여러분 포레버 로즈라는 사건 아세요? 포레버 로즈?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유명한 사진작가 이름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걸 10명한테 1억씩 주고 팔았대.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기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진이라는 게 어차피 전자문서가 돼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는 just 전자문서예요. 걔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포레버 로즈 사건이 뭐냐면은 사진이라는 거를 디지털 사진을 최초로 디지털 자산화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는 전자문서는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준에 이해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 있으시죠?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내 거라는 부동산이라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원래 등기부등본이 종이문서잖아요. 그러다 전산화가 됐죠? 그럼 뭐로 바뀌어? 전자문서 됐죠? 그 전자문서가 어디 있어? 등기소가 있죠? 제3자라는. 근데 그거는 just 전자문서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죠? 경제활동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냥 전자문서예요. 그래서 집 살 때 어떻게 해? 부동산에 가서 막 하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하잖아요. 저 때문에 너무 살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소유권 문서를 전자문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뭐로 만들어?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에셋은 just 전자문서가 아니고 그 전자문서에 뭘 준가? 가치를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권을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누구 거다, 이 가격이 얼마다, 뭐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조차도 블록체인 세상에서 디지털 어셋으로 만들고 디지털 어셋으로 뭘 할 수 있어?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스마트 계약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했죠. 전자문서라고 얘기했죠. 근데 디지털 어셋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한 정보 다 되죠.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저는요. 제가 원하는 세상은 데이터예요. 현재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걔는 just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뭐로 올려? 디지털 어셋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포함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디지털 어셋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럼 돈 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티밋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들 있죠? 이게 블록체인의 본질이라서 제가 조금 시간 들여 설명드리는 건데, 파이브 블로거들이 수익 모델이 뭐죠? 네이버 밴드의 수익 모델이 뭐죠? 광고잖아요. 근데 광고 수익 모델에 비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입을 한다든지 좋아요 누르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즉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좋아요가 많이 일종의 말풍선 주잖아. 그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저희는 페이스북을 보든 네이버를 보든 좋아요 누르잖아요. 이 좋아요 누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한테 뭘 주는 거야?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좋아요라는 게 나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가 받나요? 안 받아. 제 말 이해되죠? 제가 디지털 어셋의 의미는 유명의 모든 걸 포함한다는 예제로 드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가든 어디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든 뭘 누르든 누르는 순간 이거는 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거야, 저에. 그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런 세상,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이게 전자화시키고 정보화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데이터를 가치화시켜서 가치 있는 데이터의 대상으로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거야. 네. 그게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컴퓨터나 새로운 인터넷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디스마트 자산 기능, 암호화폐 발행 기능, 다오의 기능을 가지고 꿈꾸는 세상이 뭐냐? 디지털 자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전부 스마트 자산으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고 에셋으로 등록을 하고 그 에셋은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고, 그럼 거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의 지불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상황을 설명드리죠. 처음에 쇼핑몰에 나왔을 때, 여러분 현찰 돈 있죠?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현찰로 거래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죠? 그 쇼핑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지불했는지를 상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인터넷 좋은 PC나 좋은 인터 사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막 구매 결정을 딱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지불하느냐?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또로 은행을 가요. 그리고 계좌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 그리고 나서 PC에 앉아서 거기다가 이메일 보냅니다. 송금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확인했어요. 그때 문을 보내줘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든지 빠르면 전화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보냈나요? 뭐 이러자. 지금도 그런 쇼핑몰 있어.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나온 게 P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터넷 뱅킹이 나오는 거, 모바일 뱅킹이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이 됐죠? 요거는 인터넷 경제에서 지불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암호 경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 세상을. 그때 그러면은 현재 쓰고 있는 돈, 현재 쓰고 있는 PG가 통하겠느냐는 거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의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필요한 거고, 지불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준 겁니다. ICO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 필요한 암호화폐도 네가 만들어야. 그럼 다오는 뭐냐? 다오는 그 디지털 자산 세상의 플레이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으면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참여자들조차도 P2P로 만들고 싶은 게 다오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가 원하는 세상은 블록체인 경제고요. 암호 경제고, 그 경제 위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네 가지 기능을 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인터넷 경제는 버리고 어떤 경제로 가야 돼요? 암호 경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진행하고 블록체인 강구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책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미래 전략이라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죠. 정책이 뺍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뭡니까?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육성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양보한 게 뭐냐?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채굴 보상금으로 쓰니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게 올 초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죠.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암호화폐 필요성은 보상금이 아니에요. 보상금이 아니고 뭐예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필요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은 제가 이게 퍼블릭이다 프라이빗이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블록체인 컴퓨터가 있으면 걔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그래서 IBM 그 암호화폐하고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분리하는 예제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예를 들어요. IBM이 주도하는 전 세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80%는 IBM이 자주유지합니다. 맞아요. IBM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에는 화폐가 없대요. 제가 볼 때 IBM은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어떤 실수했느냐? 얘는 그때 블록체인 경제를 못 본 거예요. 그냥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내부의 프로세스 혁신만 본 거지. 근데 IBM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필요하게 돼? IBM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눈에 뜬 거죠. 요구하니까. 요구해서 하다 보는데 뭐가 없어? 암호화폐가 없죠? 그럼 IBM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다른 화폐가 뭐냐? 그게 스텔라예요. 그게 루멘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루멘이 한 달 사이에 40배가 뜬 이유가 그겁니다. IBM이 스텔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스텔라 연합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나서는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했죠, 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으니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언어를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는 앱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앱들이 모이는 게 앱스토어죠. 이게 스마트폰 경제학입니다. 근데 저는 블록체인은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어요. 블록체인 운영체제가 있고 또 블록체인은 그 컴퓨터에 맞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짜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뭐자? 제가 지금 말한 P2P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뎁스토어가 있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뎁스토어가 두 군데가 있고 하나가 이더리움이고 오늘 현재 시각으로 여러분은 왜 블록체인이 무슨 활성화가 안 되고 킬러 어플리케이션 없다 그러죠? 많아요. 이게 뎁스토어인데 2월 9일 날짜로 908개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이거 뭐지? 증가속도를 보라는 거죠. 오늘 날짜로 1100개가 됩니다. 저게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컴퓨터 위에 다 P2P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블록체인 진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뉴스 24에서 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혁신에서 정부에다가 아주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4산업위원회 있죠? 일자리위원회 있죠? 그보다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뭐냐? 블록체인 위원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자리 창출을 원하죠? 기존의 인터넷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끝난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 세상에서 암호경제 일자리 창업 생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가 생겨야 됩니다. 뭐가 좋아지느냐? 창업력이 거의 안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가 혁신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회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정부가 대기업에 찾아가가지고 투자해라, 상생하자 이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정부는 그냥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젊은 청년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올리시면 돼요. 여기 올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창업 생태계는 창업하죠? 창업비용이 공식적으로 2016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창업비용이 3억입니다. IT 쪽은. 근데 망하면 끝나죠. 그래서 실현 불량되죠? 그래서 혁신의 안전망이 제기계 주라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 창업 생태의 비용은 아무것도 안 들어. 왜? 컴퓨터하고 인터넷에서 이들을 쓰니까 단지 소프트웨어만 짜면 돼. 그래서 망할 일이 없어. 망해도 돼. 망하면 또 하면 되잖아. 예. 이해됐죠? 그 블록체인 창업 생태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럼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하면 돼요. 제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래. 인공지능이래. 그리고 블록체인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래. 이거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는 뭘 해야 돼? 블록체인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지. 전략이 없어요.
그냥 4차 산업혁명 하겠대. 융합하고 초연결하고 초지능 하겠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투자하는 우리나라 R&D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근데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R&D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43억이라고 큰 소리 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프라인데. 그래서 국가에는 빨리 블록체인 회의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뭘 만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터넷 경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으면 이런 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이라는 거는 함께 더불어 잘 살자며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거. 왜 유독 TTP만 돈을 버느냐는 거지. 그 TTP 기능 없애고 우리가 함께 경제를 하면 아까 제가 말한 행동에 의해서 뭘 받아? 보상을 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유경제라는 거예요. 그 공유경제는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서.